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크리스마스 잘 지내셨나요? 올해는 또 막 눈도 왔죠. 우리 이브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일요일 날 그때 일요반 했거든요. 근데 되게 추웠어요. 추우니까 제 방도 막 추운 거예요. 집에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긴장이 돼요, 추우니까. 이거, 온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들 몸도 온도가 떨어지면 세포들도 긴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제가 성탄절을 맞아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게 하나 있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말씀들이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경은 웬간하면 다 봤는데 성경은 옛날 옛날 보고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한번 볼까 또 연휴가 돼가지고서 뭘 봤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치료했다는 기록을 갖다가 한번 훑어봤어요. 내가 한 2, 3년 전부터 이거 한번 뽑아보자.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 성인이신데 그리고 치료했다는 그 기록이 그냥 거짓말을 써놓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서 제가 쳐다봤어요. 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정말 너무나 일치해요. 의심 없는 믿음이에요. 의심 없는 믿음을 갖고서 접근했더니 치유됐더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성경에서 그 말씀을 계속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었더니 치료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희망이 뭐라 그랬죠? 자신이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의심 없이 믿는 거. 그거하고 이게 너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1강에 배웠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소망이라고 해서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 희망,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치료를 해 나가는데 마지막에 그 다음에 결정판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기록한 거라 이렇게 저한테는 받아들여졌어요. 이 세계가 정말 우리한테 기적을 만들 수 있고 우리의 마인드, 바디, 스피릿 우리가 의학을 하고 있잖아요.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마인드, 바디, 스피릿해서 마인드와 스피릿에 의해서 어떻게 바디가 변화하는지를 갖다가 너무 잘 표현해준 그 치료라고 하는 문구에는 다 그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걸 또 하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저 성경 이런 학자 아니에요. 한데 책을 보다가 제 눈으로 보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심령이 가난해? 옛날엔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 크리스마스한테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이걸 누가 해석했을까? 그래서 다시 또 조금 그 전거 해석을 보니까 그때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에요. 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곳이 곧 천국이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조금 더 100년 전 것을 번역판을 봤어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허심자 복이에요. 허심자가 뭐예요? 마음 내려놓은 자가 복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지금 내려놓는 연습하고 있거든요. 채우는 연습이 아니고 지금 생각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분 정말 2000년이 넘었죠 지금 이제. 이 보통 이게 아니다. 응? 그래서 이곳에서 사이먼튼 프로그램이 싹 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크리스마스에 정말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다 각자 마음의 릴렉스 선물을 다 받으셨죠? 크리스마스가 참 좋은 날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가 잘 프로그램을 이제 2강까지 5반, 1반 끝마치고 이제는 이제 다시 이제 3강을 들어가는 날이죠. 오늘이 3강. 어떤가요? 2강까지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조금 어떻게 좀 릴렉스 되는 이런 것도 좀 느끼시고 내려놓는 거, 자신을 상냥하게 좀 돌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지금 당장은 다 되지 않더라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좋은 에너지를 그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마인드하고 스피릿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금 말로 말하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예, 릴렉스한 에너지가 서로 전달받고 서로 전해지면 소모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룹 스몰 그룹도 마찬가지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몸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했더니 릴렉스가 일어나고 몸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그 현상들, 즉 통증이라든가 어떤 고통, 괴로움들이 이게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가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하여튼 오늘 이제 주제는 스키마 테라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 설문지도 좀 나눠드렸는데 오늘 주제 한번 이야기 먼저 나누자고요. 이거요. 혼자 공부하시려면요. 30년 산에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3시간 안에 이걸 끝낼 거예요. 3시간 반에 여러분들 이걸 끝낼 거예요. 30년 공부할 것을 3시간 반에 여러분이 깨달음을 아마 얻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서 그렇게 얻지 않은 분이 없었어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망만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옛날에는 이거 한번 강의 드리려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걸어서요. 뺑 돌아서 유럽까지 가야 돼요. 아니면 중국 저기 분대국까지 가든지 뭐 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 요거 지금 각자 방에서 듣잖아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어떤 이미지냐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여러분 제일 엘리베이터 많이 타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 이렇게 딱 탔는데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하죠?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쳐. 어떤 때는 좀 머쓱하기도 하고 아이고 뭐 조금 그렇잖아요. 응?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탔어요. 딱 알고 해갖고 잘 아는 사람인데 눈을 딱 마주쳐서 아이고 미소를 지면서 아이고 눈인사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선을 확 돌려버려요. 못 본 척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지금 들까요? 지금 이미지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엘리베이터 탔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탔어요. 그래서 눈인사 하면서 살짝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고개를 확 돌리면서 못 본 척 해버려요. 외면해버려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 드나요? 이건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요.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어떤 생각이 딱 들을까요? 성격 장애에 대한 느낌이 올 것 같은데요. 고개를 딱 돌려버리면. 저 사람 성격 장애 아니야? 뭐 이런 거. 이런 생각이. 예. 또 다른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녕하세요. 예. 황당하고 제 자신이 멋져요. 본인이 멋쩍다. 예. 네. 이게 엘리베이터에서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 정도 나오지. 만약에 직장 안에서 상사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내가 어제 그러자는데 뭔가 하나 잘못한 게 있어. 그런데 딱 눈을 마주쳤는데 마주치고 인사까지 했는데 휙 하고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고 사는데 이게요. 두 가지로 큰 패턴으로 나눠져요. 일단은 첫 번째는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는 경우 화도 나고 저거 재수없게 오늘 아침부터 뭐 이렇게 하는 반응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마음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못 들으셨나? 못 보셨나? 다른 거에 뭔가 바쁘신가? 뭔가 정신 팔려서 계신가? 이것은 약간의 배려의 마음이죠. 상대방을. 한쪽은 화가 나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일어난 일은 하나잖아요. 일어난 일은 하나인데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그 일어난 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에서는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고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달라지는지, 그렇게 서로 왜 달라지는지, 나는 왜 그걸 보고 화가 안 나고 저 사람은 왜 그걸 보고서 이렇게 배려의 마음도 생기고 왜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르게 될까요? 이것을 한번 알아차림하는
것이 되셔야만이 여러분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아마 생길 거예요. 요 얘기를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요. 일단은 암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암이 걸렸을 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마음의 반응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처음에 역시 이제 우리가 암 경험자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 때와 첫 번째 딱 나타났을 때 네 가지의 또 그 반응을 보인다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암을 딱 진단받았을 때 첫 번째 몽한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몽한 상태. 두 번째 어떤 하나의 충격, 뭔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몽한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왜 나한테 이런 것이 라고 하는 것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공통적인 반응.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이는 것이 공통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이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이미 벌써 몇 개월이 지나요. 이 충격에서 이제 벗어나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이 반응이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의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무의식 깊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어 기전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방어 기전을 이쪽 방면이 아니고 에너지를 생기게 하고 여러분들이 치유의 방법으로 방어 기전을 바꿔놓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다음에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지나면 현실을 받아들이죠. 이 암이라는 병을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미 이 자신이 일반적으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헤쳐나가는 방향 그대로 하고 있지 그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암이 안 걸렸을 때. 그 전에도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은 반응을 보였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습관이 들어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일어난 일 자체보다는 어떤 선입견, 이미 자신 속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돼 있는 기억돼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속에 본인이 그냥 지금 보이는 것은 하나의 그냥 반응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변화를 줄 거냐, 어떻게 바꿔줌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건전한 반응으로 바꿔줬더니 지금까지 1, 2강에서 있었던 이런 사이먼튼에서 나타난 이 환자들의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3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초창기에 암 환자들이 반응했던 그 네 가지 반응에서 조금 이제 정신 차려서 이게 그 다음 반응은 첫 번째 대부분 환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대요. 악몽. 꼭 악몽 꾸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악몽 같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도전한 게 무슨 도전 같은 도전의식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이 마음이 막 올라오는 사람도 있대. 도전, 악몽, 도전. 이거 인생의 장애물 또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반응. 이렇게 네 반응으로 대부분 또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도전 그리고 또 은혜. 야, 이거 메신저다. 메시지다.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 몸이 릴렉스가 일어나면서 치유 반응이 면역의 반응이 가장 건강하게 잘 이루더라. 즉 자율신경이 밸런스를 맞추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왜 우리는 그런데 다 이제 이해되고 알았어요. 이건 뭐 심리학자들이 뭐 300년 400년간 다 알아서 밝혔는데 나도 이해까지 됐어. 그런데 안 돼.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 스키마 때문에 그렇더라. 이 스키마. 그래서 우리가 이 스키마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걸려있는 삶의 덫이다. 삶의 덫이라고 해석했어요. 내가 삶의 덫에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걸려있는데 못 알아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해결책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들을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할 건데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좋지 않은 신체적인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는 잠재의식 속에서 부정적 감정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내가 의지로 막 그걸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더 막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정적 감정 어떤 거라고 그랬죠? 네, 두려움, 불안, 공포, 또 뭐 있어요? 분노. 여러분들 화 많이 나고 화병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냥 화병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정도로 이 화병, 특히 현대인들이 화병이 많죠. 화가 많아요. 화가.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절망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이 과정을 갖다가 스키마 테라피다 이렇게 부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스키마 테라피라고 하는 원리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의 기원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서부터 올라온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실히 알고 있어야만이 그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기원, 스키마다. 삶의 덫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걸려가지고 계속 반복된 그 길을 가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계속 길랑길로 간다. 과거에 이미 그런 길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키마 테라피다라고 이곳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서 일생을 통해서 반복돼.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데 그 알아차림이 없어. 그럼 해결책이 없어. 죽을 때까지도 그 속에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어디에서 생겼냐? 부모, 어린 아이의 부모, 가족, 그 다음에 또래 아이 이 속에서 그곳에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그때부터 쌓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발견돼요. 이건 이제 근래에 발견되게 되는데 사이먼틴 이후에 발견되는 건데 3살 이전이에요. 3살 이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생각으로 기억되지가 않아요. 감각과 느낌으로 기억된다는 거예요. 감각으로 기억된다는 거예요. 즉 뱃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살, 2살, 3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3살, 2살 때 생각난다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대신 뭔가 있어요. 그게 봐니까 감각과 느낌으로 기억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기억이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기억이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결정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의학계의 화두예요. 화두, 의학계. 그래서 요즘 이제 거의 결론이 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으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거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해서 생각 안 하려고 해. 그런데 감각과 느낌에 기억돼 있는데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사들이 아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바꿔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스키마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 그 삶의 덫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배워볼 거예요. 답이 나왔어요. 참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어떻게 알아?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오늘의 주제는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스키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이 부정적 감정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남편 때문에 올라오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올라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런 스키마 때문에 올라오는 거. 남편은 남편의 스키마가 있고 나는 나의 스키마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올라오는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포인트예요. 먼저 알아차림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의 스키마를 한번 알아차림 해보자고요. 3살 이전에 기억돼 있는 이 나의 이 스키마. 이걸 우리는 자기라고 막 심리학에서 얘기하면 그걸 에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고라고. 그걸 나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믿고 살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얘기를 막 내가 옳다는 거에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거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을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어렸을 때 이 형성된 이 삶의 이 스키마가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또 타인과 관계하는 방식을 갖다 결정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이제 불안과 슬픔, 분노 같은 어떤 격렬한 감정들을 촉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들을 이미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꾸 의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릴렉스를 제가 계속 반복을 하고 의지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이런 것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많이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실 건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요즘 뭐 만병이 드는 스트레스니까 이 검사로 안 나오면 다 스트레스. 아이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옛날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대. 그냥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데 요즘은 지금 뭐 이게 이렇게 교육이 잘 돼가지고 그럼 물어봐요. 또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응? 그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 내려놓으려고 내려지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똘똘해졌어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다시 의사한테 물어본대요. 선생님은 욕심 내려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선생님이 알아차림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저도 진료를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가 너무 똑똑해져 갖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병에 대해서 자기 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 지식적으로도. 그리고 마음 공부도 많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선생님이 욕심 내려놓으셨어요 하면 이게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래도 힘드시고 환자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의사들한테 앞으로 의사는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거고 환자분들은 스스로 그걸 해결하는 길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마 이제 그렇게는 대화를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스스로 이제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문지를 가지고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할 건데요. 그 설문지 안에 쫙 되고 마지막 채점하는 안에 채점들 하셨나요?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버림받음의 덫하고 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신과 학대의 덫 11개의 덫을 대표적인 덫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걸려있는 덫인데 이 11개 덫을 쫙 한번 기록해놓고 그거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는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 것을 한번 체크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검사하신 것들을 지금 갖고 계시죠? 안 갖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자꾸 뭐 이런 걸 하면은 왜 이런 걸 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스키마예요. 과거에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새로 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분들은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스몰 그룹에 모여서 또 이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부터 11개까지를 여러분들이 이 어떤 덫에 걸려 있는지를 3개, 4개 걸려 있는 분도 있고요. 1개만 걸려 있는 분도 있고 현재는 안 걸려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2년 이내 것을 찾아보실 수 있고 또 과거에 저하고 같이 한번 했던 분들은 아주 과거에는 걸려 있었는데 설문지가 2개 차이가 나죠. 과거에는 걸렸었는데 현재 내가 사라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설문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찾아볼게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것 중에서 그걸 체크하시면 돼요. 4점 이상이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4점 이상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뒤에 가면 이제 채점하는欄에 보면 첫 번째가 버림받음의 덫부터 시작을 해서 11번째 특권의식의 덫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채점한 것 중에서 4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4점 이상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그 덫하고 나하고 관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설문지 보고 그 채점하는 것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자기 것을 한번 봐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미 설문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좀 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알아차림이 이 설문지 하면서 이랬구나 뭐 이렇게 또 좀 알아차림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4점 이상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잡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설문지 보는 방법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거 뭐 손 들지는 마세요. 제가 이게 또 이거 뭐 버림받음에 더 제 4점 이상 손 들으세요. 그러면 번쩍번쩍 들지 마세요. 나중에 조용하게 얘기할 때 우리 스몰 그룹에서만 살짝 얘기하세요. 그래야 이제 그걸 알아차리면 해야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요? 모르는데 무지인데. 그래서 그 무지를 타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설문지를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시면
알아차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해결책은 뒤에 쭉 나오니까 당장 해결하려고 막 끙끙거리고 노력거리지 마세요. 아, 있었구나라는 것만 알아차리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버림받음의 덫이라고 하는 그게 이 4점짜리가 막 2개, 3개, 막 5점짜리가 막 2개 또 3개, 6점짜리가 또 막 또 한두 개 막 이렇게 있다면 그 덫에 조금 심하게 빠진 거고,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가볍게 빠져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버림받음의 덫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제발 나를 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발 나를 떠나지 마라고 하는 그런 감정의 그런 느낌이에요. 부부간에 결혼하거나 뭐 하여튼 같이 사는데 꼭 가까운 사람이 나를 떠나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이 버림받음의 덫의 느낌이에요. 좋아하거나 하여튼 뭐 사랑하거나 사람이 자신을 떠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자신은 영원히 고립될 것 같은, 정서적으로 고립되어서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느낌이 올라서 불안하고 힘들다 보면은 이것은 버림받음의 덫에 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은 주로 이제 불안감, 두려움, 공포, 뭐 절망,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분은 이 감정이 이 덫에 걸려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덫을 풀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의지로 나는 이제부터는 난 두려움 없어, 이제부터는 난 절대 불안하지 않을, 그러면 덫에 또 갇히기 시작해요. 그냥 내려놓는 연습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알아차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버림받음의 덫은 왜 걸렸느냐, 이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버림받음의 덫은, 이것은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이유는 태생적인 거예요. 분리해요. 엄마하고 나하고 분리 딱 되면서 이 느낌이 있어요. 엄마로부터 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분리감이라고 하는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안감이 편안한 자궁 속에 있다가 세상 속으로 나왔으니까 감각이 좋겠어요? 이런 태생적인 것도 일부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 태생적인 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생기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완전 어렸을 때. 이때 엄마가 어떤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버림받음의 덫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돌아가시거나 집을 나가거나 뭐 이랬을 때 엄마가 한탄하고 힘들어하고 아이한테 그것을 뭐 이렇게 막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뭐 이러면은 그 아이가 그 덫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유모한테 키워졌거나 엄마의 손에 키워지지 않고 무슨 기관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자란 경우, 특히 이제 또 이게 이제 어디서 이게 발견되냐면 유럽에 옛날에는 귀족들은 전부 다 기숙사 학교를 보내버렸어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기숙학교에 보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 해서 거기서 철학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덫에 되게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어린 나이에 기숙사에 넣어가지고서 자라는 것들이 그 뒤로는 유럽에서도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문적으로도 이게 밝혀지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런 경우가 이 덫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머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안전한 거예요. 우울하고 어머니가 막 화를 잘 내. 엄마가 아이 안고 막 화내고 막 난리쳐. 또 절망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연결돼 버린 거예요. 어디에? 생각으로 아니라고 했다. 감각과 느낌으로 기억돼 버린 거예요. 기억돼 버린 거예요, 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렸을 때 그 부모가 이혼하셨거나 뭐 하는 경우도, 그래서 3살 이전 뭐 열 몇 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혼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기억돼 버려요. 그냥 기억돼 버려. 그래서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누군가하고 사랑하고 하는데 그 안에 이게 또 싹 터요. 그 안에서 무슨 뭐가 나를 버리고 갈 것 같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막 화내고 자기의 본 마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가짜 에고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잘 다뤄야 돼요. 형제 태어나도 그래요. 형제 태어나면 걔한테 더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또 마찬가지 얘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이가 기억해 버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재혼하거나 하여튼 부모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면 이 덫은 싹트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양육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휴가 받잖아요. 출산 휴가를 받는데 1년에서 3년으로 늘었어요. 원리가 3년까지가 이게 이 원리가 적용된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져요. 이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미국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막 총 쏘고 난리하고 그냥 막. 그래서 이제 걔들도 3년이라고 하는 걸로 아주 그냥 직장에서 출산을 하고 나면 3년까지 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런 엄마가 키우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는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 밝혀졌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막 4점짜리 5점짜리 있는 분 한번 유심히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혹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덫에 걸려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덫에 걸려 있는지 어떤 덫인지 한번 보자고요. 두 번째 덫은 불신과 학대의 덫입니다. 불신과 학대의 덫. 불신 그리고 학대받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항상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학대받는 느낌이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뭐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 때문에 싸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못 믿겠다 그러고 뭐 하겠다라고 이 느낌. 하여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보면은 해치거나 학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불신의 벽 뒤에 그냥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사회생활하면서 타인이 결코 어느 선 이상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어느 선 이상. 부부관계의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 다 터놓고 우리가 살자고 그러는데 이게 이 벽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어떤 좋은 의도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의심의 눈으로 더 심하게 바라보고 막 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일어나기도 된다는 거죠. 물론 모든 걸 다 다른 사람을 믿어라라고 하는 게 그 사람도 덫에 갇혀 있고 나도 덫에 잘 알아차리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감정은 이 불신감이라든가 배신감 같은 감정이 너무 심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 심하게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뒤에 이제 계속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원은 뭘까요? 북실과 학대의 덫의 기원. 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건 심플해요. 가족 중에 아주 어렸을 때, 3살 이전일 수도 있고 아주 어렸을 때 누군가가 나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애기 때릴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냥 기억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때리지 말아라 뭐 하라 하는 것이 이게 교육적으로 어떻게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 론이 많지만 일단 하여튼 그 아이가 받는 것은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으면 이런 덫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성적으로 학대했다. 이건요 지워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지금 다시 정리하지만 이거 이제 해결하는 방법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또 그 정도 학대 정도는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막 창피 주고 놀리고 막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막 이런 원어적인 학대 이런 경우도 기억이 남을 수 있어요. 불신과 학대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하면은 그게 앞으로 세상을 죽을 때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족 중 누군가가 자꾸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내가 고통받는 것을 즐겨 막 어렸을 때.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신과 학대의 덫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심한 벌이라든가 막 어떤 체벌이죠. 보복 보복 같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또 아이가 하게 됐을 때 이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 느낌들은 기억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게 되면 너하고 나하고 전생이 원수인가 보다, 전생이 뭔가 보다라고 해석했었죠. 운명론으로 해석했는데 이런 과학적인 것들이 밝혀지면서 물론 운명론적인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이런 것들이 주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의학계, 과학계 공통적인 견해들이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어렸을 때 그냥 좋지 않은 이름으로 별명 부르잖아요. 뭐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별명 부르는 거 있잖아요. 상처 입히는 이름으로 자꾸 별명 부리고 막 별명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되게 싫은 자기 이름을 계속 불러주면 좋은 이름으로 불러주면 당연히 이런 스키마에는 이런 덫에는 걸리지 않을 건데 그렇게 불렀을 때 무심코 불렀던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불신과 학대의 덫의 기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이제 해결책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있다 해도 이제는 희망이 있잖아요. 이제는 해결할 수 있구나. 몰라서 지금 몰랐는데 알아차리기만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를 또 드릴 건데요. 자, 세 번째는 정서적 결핍의 덫입니다. 이건 뭐 너무너무 흔하죠. 너무너무 흔해요. 나는 뭔가 이렇게 누구한테 관심받지 못하는 것 같고 누구한테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죠.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누구도 자신을 진심으로 돌보거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외롭죠. 외로움도 관련되겠죠. 이런 감정은 주로 이제 외로움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애정 결핍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런 것들에 내가 조금 노출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정서적 결핍의 원인은 스키마는 삶의 덫은 기원이죠. 이것은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아이의 여기서 이제 어머니라고 하면 어머니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의 감정적인 어떻게 보면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엄마가 했느냐, 뭐 다른 사람이 할머니가 했느냐, 이 문제가 할머니가 키웠으니까 그게 걸렸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키운 사람, 그렇게 아이를 많이 안고 있었던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하여튼 이 태어난 첫 해 특히 태어난 첫 해에 이 아이의 세계를 형성해주는 중요한 것이 누구냐? 안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생애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세상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막 차갑고 애정이 없었다, 아이를 막 보듬어주거나 이런 것이 막 좀 약했다, 충분한 시간과 뭐 이렇게 이런 관심을 좀 쏟지 않았다든가, 아이하고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엄마의 기본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게 아이한테 둘이 같이 동조되지 않고 서로 따로 놀았다든가 뭐 이런 경우, 아이가 막 하는데 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달래주지 못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아이 스스로 진정하는 법을 이렇게 배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어렸을 때 이런 문제들이 정서적 결핍과 관여돼 있다. 하여튼 보통을 보면은 정서적인 결핍을 가진 사람은 어렸을 때에 평균 좀 이하의,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이하의 양육을 받은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평균 이하라는 게 무슨 뭐 딱 정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못 느끼고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이게 그리고 본인이 정말 특별한, 그걸 통해서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이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런 느낌을 못 받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덫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정서적 결핍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유년 시대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머니가 항상 제 곁에 있었고 나는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지냈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결핍된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면은 어떻게 보면 최근이라든가 어떤 근래에 이런 증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한 번은 되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덫의 특징은 고통스러운 어떤 패턴은 단절된 느낌이에요. 단절된. 이 덫의 어떤 고통스러움은 뭔가 단절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데 너와 나의 뭔가 단절된 같은 느낌. 애정 결핍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거나 만성적으로 막 화를 낸다든가 이러면 이 덫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지나온 과거들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는 있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덫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서적 결핍은 물론 이제 성장하면서도 이런 덫하고
덫하고 연결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째가 정서적 결핍의 덫이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사회적 소외의 덫입니다. 사회적 소외의 덫. 흔히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데 내가 뭔가 그곳에서 좀 적합하지 않은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세상과 좀 격리된 느낌,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이 사회적 소외의 덫인데요. 뭐 이런 건 흔히 있죠. 어느 모임에 갔는데 혼자 그 많은 사람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막 혼자 있는 듯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저도 가끔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느낌들이 바로 이 사회적 소외의 덫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감정은 이때 나타나는 감정은 주로 소외감입니다. 소외감. 소외의 덫의 근원은 어렸을 때 뭐 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 외모나 키 뭐 말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어렸을 때 그 뭐 책 읽을 때 조금 더듬더듬 읽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또 뭐 그게 좀 심하면 이제 말더듬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누군가가 놀렸거나 그러니까 좀 열등하다고 본인이 이렇게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이 덫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가족들과 이 가족 전체가 주위 사람들하고 아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사회적 건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주위 사람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느낌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사회적 소외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 내에서도 이게 또 막 이렇게 가족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소외하고 관련이 없는데 가족 내에서 다른 형제들과 본인이 자꾸 다르게 느껴지고 특히 이게 어떤 애들이 주로 걸리냐면 재능이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재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흥미 자체가 달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흥미가 아니라 뭐 특이한 남자아이가 뭐 인형 갖고 노는 것을 즐긴다든가 하여튼 일반적인 특성 특히 천재 아이들한테도 막 바둑을 갖고 막 어린아이가 막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어렸을 때부터 신동소리를 듣는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소외의 덫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이 이 덫에 많이 걸려 있는 게 의외로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어렸을 때 뭐 좀 수동적이었고 뭐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어렸을 때 나는 뭔가 뭐 잘하는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씩 그래도 본인이 어디 가서도 사회에 가서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것들도 뭐 이 덫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만약에 이 덫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뒤에 해결책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의존의 덫입니다. 의존의 덫. 뭔가 나 혼자는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다른 사람의 세심한 도움 없이는 나 혼자 일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에요. 요즘 제가 텔레비전을 가끔 한번 보는데 유튜브를 가끔 한 번씩 보는데 연예인들끼리 나와서 막 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사러 가는데 저건 딱 이 덫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마치 의족처럼 의존하면서 어떤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 원하는 거예요. 이건 뭐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움츠러들게 되는 자기가 움츠러들게 보니까 집에 와서 또 그런 것들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또 뭐라 그럴까요?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너 왜 자꾸 그러냐고 막 왜 그렇게 의존하려고 하는데 이미 의존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서 바뀔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 그걸 알아차리고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 의존에 대한 감정은 무능감이에요. 자꾸 무능감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존감도 들고 이게 심해지면은요. 이걸 잘못 다루면은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감.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심해지면 또 불안이 아주 심해져요. 그 뭐죠?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원인이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걸 해결해야지. 그걸 막 어떻게 막 참으라고 하고 뭐 하라고 그러고 약으로도 일정 부분 제어될 수 있지만은 이 근본 원인을 알아차리시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과보호가 원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렸을 때 너무 과보호했어. 부모가 과보호적이고 또 부모가 이 덫에 걸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한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뭐 이런 케이스가. 그다음 너무 과보호 뭐 아시잖아요. 과제를 대신해 주기도 하고 못 봐 그것을 자기가 막 조금 못하는 것을 못 봐. 조금만 못하면 자기가 그냥 먼저 나서서 해줘버려요. 뭐 그다음에 이제
부모와 떨어져 본 적이 없어. 또 어렸을 때 여행도 보내고 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독립심을 키운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 이 의존의 덫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두 가지 원인인데 과보호가 원인인 경우 또 하나는 보호받지 못함이 또 원인인 경우가 있어요. 이 의존에 대해 걸린 경우. 과보호, 보호받지 못하는 거. 항상 양극단에 다 보통 다 원인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어린 아이라고 어린 어른이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너무 어른스럽게 막 결정도 자기가 내려야 되고 이런 애가 이 의존에 덫이 반대로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스럽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덫에 걸려 있어서 그렇게 어른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 뭐 이런 것들이 소녀가장, 소년가장 이런 가정들이 의외로 이 의존의 덫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렸을 때의 이 스키마 덫 때문에 이런 덫이 뭐 나머지들도 비슷해요. 또 취약성의 덫 이것도 비슷해요. 취약성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은 뭔가 꼭 재앙이 나한테 올 것 같아. 그리고 막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 같고 범죄가 일어나도 꼭 나한테 꼭 올 것 같고 질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 병원 쇼핑하고 다니고 하는 경우도 이 덫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이 어디도 안전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느낌이죠. 항상. 하여튼 뭐 상당히 어떤 질병들이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우들하고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어딘가 조금만 아파도 이게 막 재발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너무 막 불안하고 이런 경우는 원인이 취약성의 덫하고 좀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뭔가 안 좋은 쪽에 그 일어날 것 같은 질병이든지 뭐든지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온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기원은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기형인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분들의 하고 있는 맨날 아이한테 어디 물가에 가면 위험해, 어디 가면 위험해, 어디 가면 위험해. 심지어는 뭐 미술관 가면 위험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뭐 떨어져서 안 좋을 거야, 뭐 해서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부모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또 부모님이 당신 과보호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위험이나 어떤 질병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심하게 과보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고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경고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 덫의 원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어린 시절에 병을 앓거나 심한 교통사고 같은 거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자신이 취약하다고 어떤 느낌이 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도 이 취약성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양친 중에 한 분이 아니면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다든가 했을 때 또 이 덫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세상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가 이제 결함의 덫입니다. 이 결함의 덫에 이거 제법 있지 않나요? 결함의 덫이라든가 좀 전에 얘기했던 취약성의 덫에 걸려있는 경우는 종종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데요. 이 결함의 덫. 자꾸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이 느끼는 거예요. 뭔가 내적으로 내가 뭐 부족한 것 같고 뭔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조금 부정적인 것은 누군가 자신과 이렇게 막 친해져서 막 이렇게 그걸로 그냥 하면 괜찮은데 내 참모습을 보면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위축하게 되고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건데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어른이 되어서 이게 뭐라고 해요? 사람을 좀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특히 이제 부부관계에서 사랑을 좀 두려워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너 사랑하니? 안 하니? 뭐 이렇게 막 물어보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사랑 자체를 두려워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나에 대한 어떤 가치를 제대로 이렇게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올라와요. 그래서 나를 제대로 모를 것 같고 뭔가 거절당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감정의 특징은 수치심이에요. 이래서 수치심이 올라오는 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 덫의 기원도 어떤 경우냐면은 이건 좀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가 극단적으로 비판적이에요. 징벌적이에요.
그러면은 결함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뭐든지 조금 뭐 하면은 너무나 자주 혼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막 혼내는 이런 곳에서 이게 자랐다라고 하면은 이 덫에 걸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그 부모가 뭐를 내가 좀 어렸을 때 했는데 그 실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너무 잘 노출하는 거예요. 난 너 때문에 실망했어.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 아닌가요? 아이들한테. 이러면서 이 덫에 이제 노출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부모 중에 누군가 한 명 중에 누군가한테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거부당했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자라는 경우도 이 덫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일단 또 뭐 하나는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받았을 때 부모로부터 마찬가지로 결함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 있죠. 누군가 집안에 뭔가 잘못되는데 꼭 너 때문에 그렇다고 또 얘기해. 너 때문에 또 그렇다고 무슨 너가 잘못한 것도 끄집어내가면서 그것 때문에 너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누군가 집을 나갔으면 너 때문에 나간 거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자꾸 자신의 탓으로 그 아이의 탓으로 우리가 자꾸 돌렸을 때 또 이 덫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8번째가 실패의 덫이에요. 실패의 덫. 이것도 뭐 흔하게 많이 있는 거죠. 뭐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꼭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올라오는 거죠. 이건 이제 뭐 성취해야 될 거라든가 어떤 그런 분야에서 뭐 학교나 직장이나 뭐 이런 곳에서 자신이 뭔가 뭐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경우 요 덫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완전히 어른이 되어도 자신의 실패한 것을 좀 과장해서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계속 보면은 꼭 다른 사람이 보면 보여요. 뭐 실패할 것 같은 일만 하고 있어요. 꼭 이 덫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감정으로 따지면 이 분들한테 나타나는 감정은 우울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잘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근원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생기는 하나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건 재밌는 것은 부모가 둘 다 성공한 사람이 밑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서 나는 저렇게 못 자랄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이런 곳에서도 종종 잘 나타나요. 부유한 집안에서도 이게 의외로 종종 나타나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성적 부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게 비난을 했거나 뭐 이런 경우도 이 덫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하여튼 또 한쪽 부모 아니면 두쪽 부모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의 성공에 대해서 별로 신경 자체를 쓰지 않는 그리고 부모가 그 덫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 덫은 특징은 하여튼 다양하게 이렇게 어렸을 때하고 연결이 돼 있다 정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시고 이제 알아차림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9번째가 이제 복종의 덫이에요. 복종의 덫. 우리가 이건 흔히 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이것도 많이 노출돼 있는 건데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할게요. 근데 그 속에 분노가 들어 있어요. 분노가 들어 있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할게요 해놓고서 그 안에 분노가 막 싹 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른 이들을 어떤 기쁘게 하거나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희망한 케이스, 희생한 케이스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자꾸 희생해버리는 연습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많이 노출돼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어렸을 때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른이 된 후에 이 사람이 어른이 된 후에 어떤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막 자꾸 복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구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빠져들게 돼요. 거기에 편해요, 그게. 여러분들 저 사람은 왜 사나라고 싶지만은 그게 편해요.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그 함정에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화가 밑에서부터 막 그렇게 올라오는 이런 감정인데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라든가 죄책감 같은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분노, 당연히 분노하고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 복종의 덫의 기원은 부모 마찬가지 부모예요. 부모 어떤 부모냐? 부모가 어렸을 때 막 모든 것을 다 지배하거나 막 하려고 막 모든 것을 다 시켜야지 않으면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막 혼내고 위협하고 뭐 이런 또 벌 주고 뭐 이러면은 이 덫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게 죄책감을 느끼게끔 부모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거 잘못한 거고 막 이렇게 막 뭔가 죄책감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해결책은 이렇게 나타났을 때 해결책은 관찰하는 거거든요. 관찰만 하고 지켜보는 건데 우리는 뭔가 뭐가 막 시키고 뭔가 막 내 마음에 안 들면 뭔가 하려고 그러고 하면은 이 덫에 걸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종종 부모가 선교자인 경우가
이 덫에 걸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부모가 선교자, 성인 같은 분들이야. 다른 사람들을 막 돌보느냐고 자신의 어떤 욕구를 자꾸 무시해버려요. 어린 시절에 아이가 권리나 욕구, 막 의견이 이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또 이게 마찬가지로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렇게 어렸을 때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 보고 있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엄격한 기준의 덕입니다. 엄격한 기준의 덕. 이건 이제 절대로 충분할 수 없어라는 엄격한 기준이 딱 정해져요. 이 절대로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해도 또 기준이 달라져요. 이런 느낌인데 하여튼 스스로 설정해 놓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막 가혹하게 자기를 갖다 막 노력하는 이 스타일들이에요. 여기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어떤 행복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어떤 뭐 이 성취감이라든가 대인 관계에서 어떤 만족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희생하는 대가로 지위, 돈, 이런 거에 더 많은 인정,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곳에 지나치게 노력하게 되는 이런 함정에 빠지게 돼요. 이 덫에 빠지면은. 그래서 끝이 없어요. 목표가 끝이 없는 이런 엄격한 기준을 갖다가 근데 문제는 이 엄격한 기준을 자신한테만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 같이 하는 사람한테도 이걸 적용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 상사로 두시면은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저분 저 덫에 걸려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건지. 해결책은 이제 조금 더 뒤에 또 나온다고 그랬죠.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과잉 비판을 합니다. 아주 그냥 압박감이 심한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요. 본인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본인의 기준을 잡아놓고서 남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정말 힘들죠. 본인도 힘들어요. 이게 본인이 편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힘든 이런 감정들이 이 압박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것은 왜 생겼냐. 이 기준의 기원을 보면은 부모가 조건부 사랑을 한 거예요. 부모가 조건부 사랑. 만족시켰을 때만 어렸을 때 너가 여기까지 성적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만 사랑을 준 거예요. 오면은 내가 뭐 사줄게. 오면은 내가 너 뭐 좋아하고 뭐 해줄게. 이게 좀 과했던 거예요. 조건부 사랑.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부모가 애가 성공적이고 뭔가를 완벽하게 했을 때 이때만 애정 그리고 뭐 관심 뭐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뭐 수치심 같은 것을 아이한테 막 심어줘 버린 거예요. 그것도 못하니 너는 뭐니 뭐 바보니 뭐 여러 가지 아이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언어나 행동을 했을 때 아이는 이 덫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의 어떤 존재를 무슨 상을 받거나 아니면 무슨 뭐 최고의 뭐 성적을 이렇게 받을 때가 아니면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이렇게 키워지면은 이 이제 엄격한 기준의 덫에 걸린다는 거죠. 하여튼 특히 이제 부모 중 이제 성공한 케이스들, 양쪽 부모 중에 한 분이 너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걸 모델로 삼아갖고 거기까지 막 한 번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걸 한번 해보려고 막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덫에 걸려가지고 물론 사회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지위가 높아지고 이게 막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뭐 돈이라든가 명예가 이렇게 높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계속 압박감에 본인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덫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는 것이 특권의식의 덫인데, 이 특권의식의 덫이 이게 안 보여요. 자신이 못 보는 덫이에요.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면 볼 수 있는데 이 특권의식의 덫만은 자기가 볼 수가 없어요. 보기가 싫어요. 왜? 자기가 편해. 이 남자들한테 간혹 이게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 이게 무슨 성질이냐면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잠재의식에 깔려 있는 건데 그리고 이 덫의 잠재의식 속에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여튼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즉각적으로 행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바로바로 그냥 거기서 얘기하고 막 거기서 듣지 않으면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와. 안 들으면. 하여튼 가장 핵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할 때 올라오는 그 분노예요. 분노. 이 특징이. 그래서 분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이런 것이 있는가. 옆에 사람 반 죽습니다.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이게 막 힘들어요. 그래서 이 덫은 대부분 이 심리학에서 많이 우리가 사용할 때 이 덫은 본인이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 한 명도. 다 부인한테
끌려오는 이런 덫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덫의 특징은 이 덫의 어떻게 보면은 기원이라고 할까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버릇이 없는 특권이다라고 하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막 화를 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또 좀 숙이고 들어가면은 또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의존의 특권이 있어요. 의존의 특권. 나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존의 특권을 갖고 있어요. 자신을 누군가 돌봐줄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갖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충동성이 있어요. 상당히 충동성이 있어갖고 통제하기가 좀 어렵죠. 조절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충동을 조절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어요. 이거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스트레스, 좀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요.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걸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 덫에 갇혀 있어가지고서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라고만 해도 여러분은 화를 조금 덜 느낄 거예요. 기원은 이거의 기원은 우리가 약한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버릇 없이 자란 거다.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그 충동성이라고 하는데요. 충동을 제어하는 지가 원하는 거 막 땡강 써서 막 땡강 쓰면 엄마가 다 해줬어.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충동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가 좀 약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특권의식에 덫은 그 다양한 방법으로 오기는 하는데 가장 큰 것이 하여튼 그 제한이 없이 자랐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래서 적절한 또 통제가 또 필요하다. 참 힘들죠. 힘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통과 그 괴로움, 스트레스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림하고 핵심은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걸 공부하려고 막 덤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릴렉스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에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시면은 이게 어디서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걸 무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이것이 이제 이게 세계의 3대 운명론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뭐예요? 모르고 힘들 때 뭐라고 해결해요? 막 싸울 때마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전생론이에요. 전생론. 두 번째는 이거 해결 못해요. 전생에 일어났는 일을 왜 전생에 네가 나한테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내가 너 때린다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 자기만 그렇게 해버린대. 전생론. 300운명론이에요. 두 번째는 사주팔자론. 중국에서 시작해요. 사주팔자가 너하고 나하고는 이러면 해결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는 주로 보니 서양에서는 뭔가요? 신의 도여움이에요. 신한테 잘못한 거야. 너가 신한테 잘못한 게 잘못하니까 신을 네가 안 믿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세계 3대 운명론이라고 하는데 이 스키마 이론이 나오면서 이제 이 3대 운명론으로 이제 변화오고 이렇게 우리가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있고 내 속에 들어 있다. 그냥 내가 못 봤을 뿐이지. 내가 나를 제대로 못 봤을 뿐이지. 이건 내가 만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의학도 얘기하고 심리학도 얘기하고 이제 철학도 이렇게 얘기하고 종교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 해결책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감정, 불안이나 분노라든가 이런 절망, 자책, 외로움, 두려움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시면 알아차림하시고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제 찾아가는 명상이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이먼 이미지 명상은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되시죠? 왜 내가 그런 거에 자꾸 빠져들어갔는지 그리고 왜 가까운 사람들조차 충분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소통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지를 아마 이제 알아차림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행복과 기쁨과에 멀어지면서 이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알아차림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거의 해결책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제 좀 쉬었다가 명상을 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자기 설문지 하신 걸 가지고 나는 어떤 스키마를 갖고 계신지
이걸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예, 자기 스키마 설문지는 보여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이 공부를 하신 분들끼리는 논의해도 괜찮은데 또 다른 사람이 보면은 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 봐,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은 자기 거 잘 보관하시고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알아차림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걸로 오늘 시간 조금 많이 들였는데 이걸로 강의 끝내고요. 15분 정도 휴식했다가 명상하고 스몰그룹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문은 뒤에 우리가 받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쉬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자, 쉬었다가 오세요.